네, 지금부터 제4회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 환경교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진정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환경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과 환경교육사 개선 내용, 청소년들이 말하는 학교 환경교육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1, 2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3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채팅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중 질의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른 환경교육제도 활성화라는 내용으로 국가환경교육센터 최수경 처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최수경 처장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 최수경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발표 내용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어,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국가환경교육 정책입니다. 정책을 재미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시의성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또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좀 더 꼼꼼하게 환경교육법과 함께 같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시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라는 비전으로 제3차 국가 환경교육 종합계획이 만들어졌고요. 또 환경교육진흥법으로 알고 있는 그 법의 명이 지금 개정되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두 계획과 그다음 법의 근간으로 국가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8월에 IPCC 6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200만 년 중 가장 높았으며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최근 일어났다. 우리도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은 큰 장마가 없었는데 지난해 저희가 45일의 최장 기간의 장마, 그리고 그 전에 2019년에는 또 엄청난 폭염을 겪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 없는 기후변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저희가 더 와닿는 발표가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기후변화가 인간의 영향일까? 아닐까? 과학자마다 이견이 있었는데, 인간의 영향이라는 것의 원인 강화는 그러니까 원인 규명은 강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50 탄소중립 계획 발표, 그리고 최근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를 공감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OECD 교육 2030,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차기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환경에 대한 핵심 역량 개발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 추진 근거가 마련되면서 미래 교육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이러한 정책들, 제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226개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였고, 환경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비상선언을 2020년 7월에 하였고, 올해에는 이것을 좀 더 실천을 하자 하면서 9월에 공동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탄소 중립의 대전환 주체로서도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동참하는 노력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 및 역량 강화가 이제 더 이상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탄소 중립을 실제 실현할 수 있도록 실천을 포함한 국가 정책을 계속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 계획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입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법에 근거해서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앞에 제목에 환경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비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계시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우리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간다. 그러한 비전으로 과제를 이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의 이 전략들을 구축을 하여 그 각각의 과제를 마련하였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은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주기로 올해가 3차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차의 주요한 내용은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환경교육에서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또 환경교육 체계를 고도화한 방향으로 이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환경교육센터 기능 강화, 그리고 계획의 이행관리 등 환경교육 체계 고도화를 위한 환경교육 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환경교육센터 외에도 광역환경교육센터, 기초환경교육센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체계에서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또 환경교육에 관련한 그 과제들에 대한 이행평가, 환류체계가 미비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견고하게 바꾸고 그리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환경교육의 이력, 학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학습 계좌제 등을 도입하는 과제를 포함한 환경학습권 구현을 위한 제도 기반 부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의 환경교육센터를 또 지정하고 더불어 우수한 환경교육 도시를 지정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이행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을 환류할 수 있는 좀 더 견고하게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이 안에 환경교육 현황과 실태조사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통계 관리 시스템까지 같이 마련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와 같이 뭐 환경의 변화라든지 미래 교육의 변화, 사회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반영한 환경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을 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체계 안에서 융합적 환경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과정이 2022년을 기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총론과 강론에 환경교육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실제 교육기본법에도 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교육을 뭐 추진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SDG와 연계한 좀 더 다양한 융합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원 양성 과정, 그러니까 예비교사이죠. 예비교사에 대한 그런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권고하는 학교 체계 내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청에서 지금 시도 환경교육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에 환경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이행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지원하고 각 시도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최근에 기후 환경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단위별 학교 환경 교육 거점으로 에코스쿨이라는 가칭인데요. 폐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학교 환경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도 단위별로 마련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급별,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학교 급별에 환경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교 환경 교육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데에서는 우수 학교로 지정을 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 지원을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부분으로는 이제 융합형 또 미래형 환경교육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 학습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수를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을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사회 배려자 부분, 그리고 모든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강화 전략 부분입니다.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제라는 게 이제 제도로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제에 지금 양적, 질적 제고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저희가 9월부터 그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지정을 같이 함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제도의 고도화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따 김인우 교수님께서 다음 차시에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뿐만 아니라 사회 배려자 대상의 환경교육 직업훈련비라고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조금 더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청년층을 배려해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를 취득할 수 있는 직업훈련비와 그리고 인턴십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더불어 환경교육 기관의 사회적, 경제적 그런 기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종교인, 기업인 등 환경교육의 참여 대상을 그간에는 계속 유치원, 초등학교, 학령기 중심의 학생들로 치중을 했다면 좀 더 환경교육의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면서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또 전문성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이래서 참여 대상을 다양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학습 확대도 유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민의 환경학습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범부처 및 국내의 유관기관과 환경교육 협치 구축을 위한 환경교육 확대 부분입니다. 그간에도 환경교육 협력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교육의 협력이 유명무실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잡고자 환경교육 정책 의사결정 협의기구를 강화하고 지역 환경교육 협의회를 지원하는 부분을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시도의 학교 환경교육에 있어서는 협의회를 올해만 해도 한 3-4차례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시도와 시도 교육청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환경부 내 환경교육 총괄 조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부 내에서도 여러 환경교육을 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대기, 수질, 기후변화, 그리고 생활환경 이런 다양한 그런 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범부처. 그래서 아까 앞서 교육계의 노력 중에서 탄소 중립 시범학교 중점학교라는 그 타이틀이 있었는데요. 현재 학교 환경교육에서 탄소 중립을 학교가 실현할 수 있는 전환의 주체로 참가할 수 있게 6개의 부처, 교육부, 환경부까지 더불어서 6개의 부처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사회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그 교육 대상을 다양화하는 만큼 또 협력 대상도 다양해집니다. 기업과의 협력, 그리고 유관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그래서 타 분야 시설과 또는 그런 단체들과 연계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하고 있는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에 그간에는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학교 교사라든지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까지도 포괄해서 하는 그러한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와 또 국제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협력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환경교육 계획에 따른 4가지 전략의 과제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내년부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환경교육 지금 활성화법은 사실 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친근하실 것 같은데요.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8년 법령이 제정된 이후 사실은 이 법 자체의 정비가 미비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쳐서 2021년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잠깐 흐름을 보시면 2010년 저희가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 운영을 통해서 또 2012년 국가환경교육센터 진영 운영이 시작되고 또 2015년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 기관이 처음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도가 좀 더 그 법상에 있는 것들이 시작이 되고 이제 고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법은 빨리 제정이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제도들의 시행이 늦었기 때문에 이 보완할 사항들을 좀 늦게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이제 마련을 하여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올해 개정 법률안이 공포가 되었고요. 이에 따른 하위 법령들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연구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부 개정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역을 좀 더 보시기 쉽게 그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에 구분하는 그 전략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환경교육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환경교육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를 완료하는 이행 체계가 미흡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다뤘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체계화를 위해서 매년 저희가 환경교육을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 조사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가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전수조사 자체가 조금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이제 매년 실태 조사를 법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의 날을 포함한 환경교육 주간, 포상의 근거,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 지정제 도입 등이 이제 기반 강화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부분으로는 우수 학교를 이제 지정을 하고 또 교원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이제 법률상에 담았고요.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부분으로 지역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장려하고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또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장관 명의의 자격으로 좀 더 격상하면서 자격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하위법령 이임 상황으로 국가환경교육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마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률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바로 하위 법령이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분까지 발표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국가환경교육계획 수립에서 마찬가지로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환경교육 시도계획에 지금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을 여기에다 좀 더 포함을 하였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그간 이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로 알고 있던 부분이 환경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수학교 지정으로서 시행규칙에 우수학교 지정에 관련한 방법이나 절차, 유효기간들이 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실시 부분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수칙이나 사회환경교육의 방법과 교육 시간들을 좀 더 명시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에서 지정 요건과 그리고 기관의 지정 취소와 절차 방법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사와 관련해서 자격 요건과 또
자격 제한과 관련된 범죄 이런 것들이 없던 부분을 조금 더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사의 자격 취소 부분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법상으로 이번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수교육에 대한 부분도 법상으로 함께 포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사의 양성기간의 지정과 취소. 그간에 이제 양성기간의 지정은 있었지만 취소 절차, 취소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법상에 없고 운영 지침으로 하던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 지정제 부분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과 관련한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온오프라인의 그런 교육 형태의 변화에 같이 발맞추어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환경교육 주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과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가 실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충남, 부산, 성남, 수원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으로 지정대로 들어오면서 조금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이 함께 들어왔고요. 또 환경교육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같이 하위 법령안에 지금 좀 더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말씀드리면요. 환경교육지능법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환경교육법이라고 약칭을 하고요. 내년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명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에 크게 변화한 것이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환경학습권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엇인가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평생 환경학습권을 위한 그런 사회환경교육의 전략 부분의 그런 내용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결이 돼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도 환경교육과 그다음 국가계획에서 서로 연계하는 부분을 좀 더 연계할 수 있게끔 강화하는 조항, 그리고 이행 평가 및 환류 체계. 그래서 항상 이행과 관련한 실적을 같이 지자체는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위원회 설치해서 조금 더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들을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또는 여러 환경 교육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되었다라고 볼 것 같고요. 환경교육 도시는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상으로서 포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하는 학교, 기관, 도시, 단체 이런 또 개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환경교육 실태조사로서 이제 매년 그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의 통계 관리를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수학교 지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면 이제 포상도 있지만 그 학교에 대한 행정적, 뭐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나 교사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모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지원하거나 또 매년 환경의 날이 있는 시기를 환경교육 주간으로 설정을 해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계기교육을 추진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교육 내실화로서 공공 부분에 대한 환경교육이 미흡했던 부분을 좀 더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교육사는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질적 제고를 위한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일 명칭 사용 금지를 통해 환경교육사의 그런 자격의 뭐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돕고자 하는 제도로서 보완이 되었고요. 국가와 지역의 연계 협력을 위해서 좀 더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지정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하거나 협력 체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조항을 같이 달았습니다. 이러한 지금 하위 법령은 저희가 여러 차례 뭐 학계라든지 사회 학교 분야 전문가 대상 또는 일반 환경교육 활동가라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보완을 통해서 지금 9월까지 의견을 받아서 정리가 되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법적인 그런 관리를 하는 정부 기관에서 규제심의나 이런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한 12월 중에 이제 공포가 되면서 저희가 내년 1월 6일자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개정안에 대한 것을 이제 조항으로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각 시도 환경교육 계획은 저희가 매년 그 다음 그 시도 환경교육을 시행하기 전 12월 31일까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9월 30일까지 해서 이 부분이 지역계획과 상호 연계하고 지역계획은 가장 특이한 것은 이제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이행평가 그리고 재원 조달을 하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같이 있고요. 이에 따른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분과위원회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그리고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만 있던 것이 지금 이제 환경교육위원회라는 명칭으로 20명 정도가 뭐 다양하게 뭐 부처에 여러 8개 부처에서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한 명씩 이렇게 추천이 될 예정이고요. 환경부 장관이 추천한 한 12명의 사람들은 뭐 학계라든지 민간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이 돼서 환경교육위원회가 이제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국가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립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또 환경교육 도시 지정과 관련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우수환경교육 지정 분과위원회와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분과위원회에 나눠서 활동을 하고요. 우수환경교육 지정 분과위원회는 학교를 지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그러한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실무위원회가 생기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안건을 실무자가 조정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수학교 지정 계속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정도,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그래서 학교 환경교육도 실제 개발한 학교 교사들이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를 들어와서 지정을 획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환경교육 방법 및 교육 시간입니다. 사회환경교육 실시에 따른 그 14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을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생겼고요. 이거는 사실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사람들부터라도 먼저 조금 더 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게끔 이런 부분이 체계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뭐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 교육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지자체, 뭐 특히나 강원도, 충남 이런 데에서는 뭐 한 500명, 600명 정도의 그 공무원 대상의 교육을 의무화해서 저희랑 같이 교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 교육 기관 지정입니다. 사회환경 교육 기관 지정은 정관 또는 설립 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교육사 1명을 이상 이렇게 상시 고용을 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만 사회환경 교육 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사는 뒷부분에 설명하니까 넘어가고요. 환경교육 주간, 환경의 날을 포함한 한 주를 기념행사 아니면 환경교육과 관련한 뭐 격려, 포상이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추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환경교육 한마당이 앞으로 환경교육 주간에 같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도시 지정, 실제 도시 지정은 법이 지정되기 전에 이제 먼저 4개의 지자체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정의 유효 기간은 3년이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입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면서 실제 환경교육의 시설,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인력 현황, 그리고 그 밖에 시의성 있게 필요로 하는 실태 항목들을 추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환경교육을 하는 부처를 크게 환경부와 교육부로 나누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회환경교육, 학교환경교육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그간 교육부가 이 학교환경교육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계는 사회 쪽에서 교육부 쪽으로, 학교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학교 관계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학교 환경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사회의 협력을 위해서 각각 조직도 상에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각 제도들이 어떻게 이행이 될지를 보는데요. 교육부는 최근 말씀드린 교육기본법에 기후위기 등 생태 전환 교육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차기 교육 과정에서도 학교 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중점학교, 시범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단위에서 실제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환경부가 직접적으로 학교 환경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끔 에코스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연구 사업들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로서는 학교에는 학교 환경 교육 우수학교 지정이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쪽을 보시면은 사회는 이제 우리 지금 광역센터, 경남환경교육원도 지금 경남의 광역센터로서 역할을 하시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 모든 광역이 아직도 지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미비한데 앞으로는 더 이렇게 체계화할 수 있게끔 모든 지자체가 센터를 지정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13곳에서 지금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예산을 배정받은 곳은 16개 중에서도 6개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 환경교육 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환경교육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 장학사를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과거에는 있었다가 미비하게 지금 운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광역센터 플러스 시도의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까지도 포함해서 협의회를 상하반기 정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광역센터는 이렇게 이제 센터로서 지정을 받으시면 시도 환경교육 수립을 지원하고 이행 모니터링을 같이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의 이제 기초환경교육센터도 지금 39곳에서 4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환경교육협의회는 사실 국가센터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도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축하는 것을 권고해서 22년부터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권고사항을 마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군구에서는 역할이 사회환경교육 기관을 지정하고 환경교육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환경교육 기관 지정은 지자체의 장이 하기 때문에 시도에 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마을 단위, 그 촘촘한 지역사회 단위의 기간까지도 지정하려면 좀 시군구에서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실태조사 부분도 시군구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시군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다양한 민간 또는 공공의 환경단체 기관들이 전국에 한 4천여 개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어, 어느 정말 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실태조사를 파악하고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이 되면서 환경교육사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끔 그런 선순환 과정을 같이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이나 교원, 학부모가 학교의 그 구성원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환경단체나 기관에서는 학교 대상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환경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시민 활동가, 그리고 공고, 그리고 기업의 근로자, 사회 배려자까지도 교육 대상으로 확대하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교육을 하면서 학습 계자제라는 것과 나중에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부분은 아직 제도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또 전문 인력을 배출하고 좀 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들을 DB를 담고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환경교육의 기반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노력이 오늘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하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경 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환경교육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2 주제 환경교육사 개선 내용이라는 주제로 신구대학교 김인우 교수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가 2022년부터 환경교육 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교수님 목소리 잘 들립니다. 네, 예, 교수님 발표가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사회자님이 소개시켜 주는데 명칭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가 이제 환경교육사 아주 슬림해졌습니다. 앞에 사회자 빼고 지도사자 빼고 농촌 지도사도 아니고요. 네, 우리가 좀 이름을 이제 슬림화 시켰고 뭐 제가 잘 쓰는 말이긴 한데 강의용으로는 적절치 않은 용어이지만 섹시해졌습니다. 네, 그만큼 양성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 첫 시간에 최수경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더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게 앞으로 사회환경교육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라는 긴 자격증이 이제 환경교육사로 거듭나면서 교육과정의 변화가 좀 많이 있었고 또 그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도 조금은 기존에 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최근에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자격제도와 연동돼서 1차, 2차 이런 과정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우선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사회환경교육 지도사가 환경교육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중요한 시대적 책무를 갖게 됐는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고요.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위기는 기후위기가 우리 피부로 와닿기보다는 기후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와 질곡들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와 같은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이렇게 걸리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배경은 바로 생태적인 즉 생물 다양성의 위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우리 시대적인 담론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사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환경과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오랫동안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라는 생태문명적 사고를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전 굉장히 큰 전환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전환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피해를 받는 사람과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의 형평성의 문제, 즉 우리가 포용적이고 형평적인 측면에 어떻게 보면 환경 정의적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과 공평 정대한 그런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몇몇 리더나 또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바텀업의 사회적 자본을 기본으로 한 공유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생태 순환 경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특히 지역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추세에 과연 환경교육 분야는 응답하고 있는가? 저는 적극적으로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 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환경 교육을 그동안 쭉 열심히 해왔던 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마당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경남의 많은 우리 동지들이 저는 이 전환 시대에 핵심적인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계는 즉 좀 전에 최수경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가 그 어느 때보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또 그리고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의 변화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생태 전환 교육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17분의 시도 교육감님께서 모여서 이거 처음이 있었던 일이라고 좀 보는데 공동 선언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 재난 시대 학교 환경 교육 비상선언을 해요. 이 비상선언을 했으니 그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변화가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 현장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교육 분야에 특히 학교 환경교육 분야에 가장 리더그룹 중에 하나가 경남이에요. 지금 전국 시도교육감 비상선언을 주도한 분도 경남교육청의 교육감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감님들의 변화가 학교를 변화시켰으니 우리가 이제는 학교 교육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중장년층 또 노년층과 같은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그동안 책임을 가져야 될 분들, 하지만 교육 기회가 없어서 기후위기에 대한 또는 탄소 중립과 등등의 현안 문제에 대한 문해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함께 깨닫고 또 그리고 함께 실천할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계는 생태 전환 교육이 대두됐고 그 교육 내용을 보면 저는 이 세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채식 선택제까지도 도입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환경단체에서 과격하게 얘기했던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즉 그러기 위해서 환경부가 이제 다양한 안내서를 만들고 있는데 학교 편 중요하죠. 하지만 기업과 가정 편 같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누군가 알려주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제 기후 위기와 함께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즈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오늘도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비대면 교육의 현실화와 실상화
그러니까 즉 코로나가 종식이 완전히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2년간 우리가 학습한 이 비대면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은 유효하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비대면 교육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 장점 중에 한 가지가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이동하면서 강의하지 않아도 좋은 내용의 컨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들은 이제 환경교육 분야에서 특히 사회환경교육 분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시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즉 우리의 삶을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적 삶을 위해서 이제는 내 개인적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도시 자체를, 마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여러분들 아마 프랑스 파리가 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를 위한 15분 도시의 구상은 나중에라도 꼭 학습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최승영 처장님 말씀하신 핵심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지금 환경교육 분야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생태 전환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즉 생태 전환 교육이 뭐냐 도대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실천과 함께 교육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학습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국민 누구나 환경교육을 학습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환경학습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사실은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중심 또 아동 중심의 교육에서 이제는 중장년층에 즉 그동안 교육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가장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대응에 그동안 민감하지 못했던 분들을 사실은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환경교육사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자격증은 이러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좀 더 강구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들은 그 첫 시간에 법적인 측면에서 많이 반영이 됐죠. 환경교육도시 사실은 이게 정책으로 바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요한 시기에 좋은 정책이다 보니 법적인 측면으로도 이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많은 지자체가 환경교육팀을 독립시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그 다음에 종합계획 수립 등등 여러분들 오늘 하고 있는 환경교육 한마당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광역이든 기초이든 많은 지자체가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이 통합성의 문제를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학습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실천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천과 행동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즉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깨닫는 걸 토대로 마음과 머리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과정을 누군가가 주관해야 되고 주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역 단위별로 마을 단위별로 환경교육 센터가 저는 그런 실천적 일에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생태환경교육 강화 관련된 법이 두 개가 제정된 건 아니고 개정이 됐습니다. 교육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태환경교육을 수립해야 되고 국민 모두가 생태환경교육을 받아야 될 교육적 기틀을 법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진흥법 지금 이제 개정이 됐죠. 시민단체들이 주도를 해서 거버넌스형의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고 또 그 기후위기에 대한 생태환경교육의 실효성 높은 교육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최근의 법적인 변화를 토대로 사실은 이제 생활환경, 자연생태 중심의 교육에서 지구환경을 고려한 즉 통합적 탐구 교육을 위한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교육이 이제는 간 학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제3차 종합계획에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3차 종합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환경학습권 보장으로 모든 시민의 환경 소양을 함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종합계획, 행정계획의 변화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우리는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이 유효한 도구이고 또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유아와 어린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청소년과 성인들 중심의 교육들, 즉 녹색 전환과 환경 책임과 생태 여가라고 하는 키워드를 대상으로 한 이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환경부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환경학습을 위한 계좌제를 도입해서 환경학습을 많이 받는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는 칭찬하고,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환경부 장관이라면 환경학습 많이 받는 국민들에게는 아파트를 한 채씩 딱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경학습에 대한 이 교육의 중요성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환경학습 계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성남에서는 환경교육 제2차 계획에서 환경학습 계좌제를 성남형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환경학습을 받는 또는 많이 받는 성남 시민에게는 지역 화폐를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겁니다. 아파트는 못 주고 돈을 주는데 그 지역 화폐는 환경 친화적인 가게 또 친환경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화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경학습이 이 선순환 구조의 경제 구조와도 맞물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는 저는 환경학습 계좌제와 함께 환경행동 계좌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습만 많이 받고 쌩 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실천하는 사람들, 즉 우리가 그 환경 측면에서 특히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에 체계적인 참여 또 그리고 실천적인 참여를 한 사람들, 즉 환경행동 계좌제는 더욱더 많은 포인트를 줘서 더 많은 예산들을 즉 지역 화폐로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성남시에서의 고민인데, 저는 경남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계획에서도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지금 4개가 지정됐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확대된 환경교육 도시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례도 엄청 많이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 단위별로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많은 지역에서 조례들, 특히 환경교육 관련된 조례들이 지정이 됐고, 그리고 환경교육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수립이 됐지만 기초에서도 수립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 단위별로도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최근의 변화는 다 녹색 전환이라든지 또는 생태환경 교육이라든지 생태전환 교육 등등 최근에 교육감님들의 그런 노력들을 반영한 이 새로운 이 교육 정책들이 학교 환경교육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고민과 고려보다는 이제는 사회환경교육을 어떻게 끌어가고 사회환경교육을 어떻게 알토랑처럼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법률 이름부터 시작해서 아까 첫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만 제가 오늘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에서 환경교육사를 변화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지금 국가환경센터장을 하고 있는 이재용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도 여기 있네요.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오래전인데 이때 만들어진 직무 분석을 토대로 사실은 그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의 교육과정이 구안이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 13년 만에 새롭게 사회환경교육 지도사가 이제는 환경교육사로 거듭이 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의 자격과 관련된 정의와 주요 직무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해야 될 역할은 비슷한데 그 컨텐츠의 변화와 시의성에 대한 변화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요. 지금 기존의 교육과정입니다. 1급, 2급, 3급이 96시간부터 102시간까지 이렇게 급별로 차이가 있고, 급별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이렇게 크게 보면 환경인식, 지식, 수행
그리고 기획관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구분돼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고요. 많은 변화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환경교육사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 지금까지 양성된 분들은 1000명이 넘는데 가장 이제 많은 양성 과정을 진행한 곳은 상급 간이 과정입니다. 환경교육사로 바뀌면서 사실 상급 간이 과정은 이제 폐지가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교육사에 대한 이야기만 좀 중점으로 보면, 일단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다 양성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자격증이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교육법에 의한 환경교육사는 자격 부여를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 명칭을 막 사용해도 됐지만, 이제는 환경교육사가 아닌 사람이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하면 제재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독립적인, 즉 면허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강조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이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서 2022년 1월 6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게 될 내용이고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전문성 강화, 그리고 자격의 활성화. 그러니까 자격의 활성화는 어떤 거예요? 자격을 따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가 전문 자격들을 토대로 이런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의 그 자격제도의 운영을 보면 2단계 정도로 자격을 운영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처음 1단계는 주로 이론 과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실기를 위한, 즉 무엇을 아는가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사도 즉 1단계, 2단계라는 교육과정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학습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학습자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자 주도형의 양성 과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수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사회환경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향과 개선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 관련된 응시 자격 그리고 수강 자격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교육과정의 변화의 큰 원칙 중에 한 가지는 학습자 주도형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그리고 시의성 반영, 그리고 효율성 추구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 과정과 실무 과정. 아까 1단계, 2단계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과정별로 5과목씩 총 10과목으로 구성이 되고, 선택 교과도 급별로 약간의 차등을 줬습니다. 즉 1단계라고 하는 기본 과정은 이론 중심의 강의, 그리고 실무 과정의 2단계는 실습을 통한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역량 개발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으로 1급, 2급, 3급의 포지셔닝과 직무, 역할을 조금씩 바꿨는데요. 그 중에 핵심은 3급의 역량이 그동안 환경 해설을 하는 해설가라고 하는 포지셔닝이어서 사실은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는 개발이라고 하는, 즉 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태하자라고 해서 3급의 기본 소양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포괄을 시켰고요. 2급은 중간 관리자로서 환경교육의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지역 내의 인적 자원 관리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리고 타 분야와의 협력을 기획하고 그러한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자, 그리고 1급은 총괄 운영자로서, 그러니까 센터장이면 1급 이상의 양성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 역량뿐만이 아니라 경영 책무성과 리더십,
그리고 환경교육 기관의 경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중요한 직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요겁니다.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과정이 다 각자 있고요. 그 기본 과정이 5과목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과정이 주로 핵심 과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5과목씩 있는데 여기에 붉은색으로 각 과정별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과목들이 중점 과목입니다. 즉 각 급의 그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알고 있는 지식과 소양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 즉 실행 능력에 대한 직무를 중점적으로 다뤄서 크게 보면 각 급별로 핵심 과목이 4개 또는 5개로 설정이 됐고요. 이 10과목을 이수를 해야지 사실은 상급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데 각 과목에 대한 세부 과정들 또는 세부 내용들은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빨간색 내용들이 치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실무 과정은 워크샵과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배정 등 치수가 기본 과정보다 즉 이론 과정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운영한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만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기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 필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실무 과정에 수강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기본 과정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저는 온라인 강의로 수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충분히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알아야 될 소양이라면 저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들은 사람들이 잘 들었는지, 건성으로 들었는지, 진짜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테스트가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5과목을 시험을 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아야지 이 상급 과정이든 2급 과정이든 1급 과정에 실무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럼 실무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실무 과정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기 시험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또 본인의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평가하는 수행평가.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수행평가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작업형으로 스스로가 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본인 평가뿐만 아니라 같은 수강생들의 평가 그리고 또 강사진들의 평가를 통해서 공통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즉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성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크게 보면 상급과 2급은 144시간이고요. 1급 과정은 120시간으로 디자인이 됐고 6시간 단위별로 이렇게 끊어서 하루에 6시간씩 수업을 할 수 있게 또는 3시간씩 수업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과목들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키워드, 어떤 교육 내용을 담을 것인지 이 부분은 시대적인 필요성, 시의성을 되게 많이 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들이 아마 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급, 2급, 3급은 누가 가느냐? 상급은 누구나처럼 누구나 갑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학사 취득 시에는 기본 과정 유선 과목은 수강을 면제해 주는 걸로 했고요. 간이 과정은 없어지고 2급과 1급은 이제 여기처럼 상급 취득한 후에 3년 경력이라고 하는 경력을 가진 분들 또는 환경교육 관련 논문을 썼는데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논문의 키워드, 논문을 썼던 사람의 키워드가 환경교육과 관련돼 있다면 그것이 문과이든 이과이든 관련 없이 환경교육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석사학위 취득자로 인정해서 2급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즉 상급을 듣지 않아도. 그 다음에 환경교육 관련 6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은 또 2급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1급은 이 답원을 없앴어요. 즉 경력만 갖고 2급을 듣지 않고 1급으로 들어오는 것은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급과 2급과 3급의 그 진입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5과목을 수강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료한 후에 수료한 사람에 의해서 기본과정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어요. 5과목은 오지든 사지든, 즉 필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총점가락과 과목가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가락에 의해서 합격이 된 사람들이 실무과정 수강을 합니다. 그 실무과정은 수행평가와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환경부 장관의 자격증 수여와 함께 나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보수교육과 심화과정을 연차별로 듣게 되면 이 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활동할 것이냐. 아까 환경교육법의 변화 중에 하나가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그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때 환경교육사의 의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기관, 즉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고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를 내가 취득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소급을 받을 것이냐.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마도 환경부가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소정의 실무과정 일부를 이수를 하면, 즉 기존의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를 취득한 상급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양성기관의 장애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환경부 장관이 주는 자격, 즉 환경교육사 자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야지 아마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여하튼 환경교육사의 교육과정과 그 검정 방법 그리고 진입 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시간이 오버됐죠? 네. 예, 이상으로 김인호 교수님의 환경교육사 개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경 처장님, 김인호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참가자분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저희가 질의 들어온 거 몇 가지만 제가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법에 대해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보면은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이 기관의 정관이나 설립 목적 그리고 인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계획이 있는지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수경 처장님 좀 답변 네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필요성이 처음부터 제기가 됐었고요.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를 획득한 기관에 대한 부분을 사회환경교육 기관으로 지정을 하자라는 조건은 초창기부터 저희가 논의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이렇게 법을 만들 때 규제가 많아지면 규제 심의에서 걸리게 돼요. 그래서 너무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많고, 여전히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로 모든 환경교육 운영하는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설립 목적과 정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사람을 확실하게 배치를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은 이제 선순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많은 단체들이 지정이 되면서 그때 특별히 이제 문턱이 높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법을 개정을 통해서 그 각 제도 간에 연계하는 부분은 향후에도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회환경교육 지도사가 아니고 환경교육사에 대한 질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교육사 중에서 1급 자격 조건에 대해서 1급 과정 중에서 환경교육 관련 논문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환경교육 분야가 어디까지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라는 건 이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지도사의 경우 진입을 위해서 환경교육 관련이 아니라 지금은 환경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사실은
환경교육사가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환경교육적인 이해와 환경교육에 대한 경력 등 또는 고민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역량이기 때문에 환경교육 관련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문의 키워드라고 하는 논문 써본 사람은 잘 아실 텐데요. 환경교육과에 나왔다고 해서 환경교육 논문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교육과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학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회학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자연과학을 한 사람인데 그분들이 쓴 교육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을 쓰게 되면 이게 또 환경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논문의 키워드들은 그 인덱스라고 해서 우리가 키워드들을 검색을 통해서 논문의 분야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학문 분야에 대한 분류보다 훨씬 더 좋은 분류는 논문 주제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논문 주제에 대한 기준은 아마도 우리가 환경교육 관련된 사전이나 환경교육과 관련된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범주화시켜서 그런 용어들을 담고 있는 논문들을 환경교육 관련된 논문이라고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아까도 본 것처럼 양성기관이나 또는 사회환경교육, 그러니까 즉 환경교육사에 대한 운영을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범주를 지정하고 운영의 내규를 만드는 걸로 가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인우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중에 보수교육을 이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보수교육과 심화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보수교육과 심화교육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보수교육은 법적인 용어예요. 심화교육은 심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보수교육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는 자격의 유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즉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나름대로 그 교육을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내용과 또 보수교육의 기간, 또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그 장소 등은 아마 추후에 국가환경센터를 비롯한 교육을 주관하는 그 주체를 통해서 아마 발표가 될 거고요. 차이는 보수교육은 법적인 용어고요. 심화교육은 그저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또는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최수경 차장님, 김인호 교수님 발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출 중에 잠시 오류가 있었던 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청소년들이 말하는 학교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청소년 운영위원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의 주제 발표, 청소년들이 말하는 학교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 원에서 지금 청소년 환경교육운영위원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 그 운영위원들 중에 2명의 학생이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학생들의 제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김경화 장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칠천초등학교 고두철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환경교육 네트워크 각성국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운영위원 이유연 학생과 박소연 학생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청소년 환경운영위원 진영장등중학교 1학년 이유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문제와 더불어 인류의 생존과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가 기후위기라고 보도되는 것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 현상이며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로 가속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과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에서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나 배기가스 못지않게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먹고 남겨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종종 학교에서 급식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양의 급식을 배식받아 남기거나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나오면 먹지 않고 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남겨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기후온난화를 가속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 급식소 영양사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은 하루에 120에서 130kg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각 학교마다 100kg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하루 총 900kg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마을의 학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900kg의 음식물 쓰레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및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의 음식물 쓰레기량을 모으면 얼마나 될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만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로 발생되는 환경 문제 및 기후위기 문제를 학교에서 친구들과 배우고 토론하며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환경 과목이 의무화되길 제안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지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환경을 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청소년인 우리가 막연히 이런 인식만 가지고는 지구를 지키는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교육이 활성화되어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재의 환경 이슈를 재밌는 이야기나 정확한 수치를 통해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청소년 환경운영위원 진영중학교 1학년 박소연입니다. 저희 학교는 분리수거 배출, 탄소 줄이기 활동, 안 쓰는 컴퓨터 끄기, 전등 끄기 등 다양한 면에서 도우미가 정해져 있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란 과목이 있어서 우리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환경이란 책은 받았지만 그 과목에 대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지만 환경과 관련된 활동이 없어 다양한 환경 이야기를 접하지 못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구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학교는 환경 수업이 있지만 인접 학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들의 학교에는 환경 과목이 수업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환경교육과 청소년 환경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활동이 제한되어 우선 저희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은 32명인데 그중 탄소 중립에 대해 알거나 들어봤다는 친구는 단 2명, 그 외 나머지는 친구들은 전혀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모른다는 친구가 32명 중에 30명이나 되는 조사 결과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현재 지구가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코로나19 및 환경위기 같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 그 심각성을 알아도 무엇부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저를 포함한 다수의 친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쉽게는 핸드폰에 메일을 모아두지 않고 필요한 자료는 다운받아 놓고 바로 지우는 것도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간단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해야 하는 분리배출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의 첫 번째 발걸음인 학교가 먼저 환경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인식시켜주면 그 효과는 나비 효과가 되어 배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후위기의 단계는 위험입니다. 수학과 영어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생활하여 살아가는 환경을 알고 위험을 인식해서 심각성을 알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길에 학교가 먼저 나서주길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정책은 첫째, 각 학교에서 환경이라는 과목을 꼭 이수하도록 제안합니다. 둘째, 환경에 대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져 생물 다양성, 기후위기, 탄소 중립 등을 조사해 학생들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알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네, 청소년 운영위원 이유연 학생과 박소연 학생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도내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다양한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환경 정책, 그다음에 환경 활동 이런 것을 갖다가 고민하는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발표에 대해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화 장학사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교육청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장학사 김경화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을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제가 토론에 앞서 저희를 잠시만 소개를 드린다면 전국에서 환경교육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 3월에 환경교육 전담부서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죠? 보통 다른 교육청은 환경교육이 부서 안에 담당으로만 존재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학교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여러분의 제안과 의견을 듣고 경남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 제안을 들으면서 저희 부서가 더욱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각 학교의 환경 과목을 꼭 이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곧 저희 부서의 고민이자 바람이기도 합니다. 환경교과는 국영수 같은 공통교육과정 교과가 아니라 선택교육과정 교과입니다. 올해 경남에서 환경교과를 선택하고 있는 중학교는 53교로 전체의 약 20%, 그리고 고등학교는 60교로 약 26%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는 별도의 환경 과목이 없어서 관련 교과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공통교육과정의 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환경교과를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상남도 전체의 환경 전담 교사, 그러니까 전공을 한 교사가 단 2분밖에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교과를 이제 선택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건 이제 교육부에서도 환경교사를 많이 이제 배출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환경교과 개설의 수요가 많아지면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또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국교 학점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준비는 하겠지만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야, 수요가 있어야 이 해당 과목이, 환경 과목이 개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작년부터 통영 고성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17차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제 전문 강사가 나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수업을 하시고 있는 상태고, 올해는 사천, 창녕 지역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였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일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를 실시해서 많은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이 제안해 주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의 자료라든지 콘텐츠를 개발해달라는 제안 또한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환경교육이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안을 하셨고, 그 결과 올 8월 31일자로 교육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는 공통교육과정의 교과의 환경 과목이 포함될 수 있지도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신 환경 동아리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경상남도 초중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경 관련 동아리는 814개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2020년에는 488개, 거기에 비하면 올해는 약 2배 정도 늘어난 숫자로 저희는 아주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 교육청에는 이제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 교육에 앞장서시는 189대 실천교사단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천교사단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환경 동아리 학생들을 저희가 기후천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현재 117개 동아리 2,548명의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이제 학생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기후천사단 배지도 제작을 하고 6월에는 통영에서 발대식도 가졌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이 기후천사단 동아리 모집을 할 텐데 여기 계신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환경 감수성은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더 뛰어나다고 하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러한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른들이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목소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아 장하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고두철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에 있는 칠천초등학교 교사 고두철입니다. 방금 두 발제자의 그 학생의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공감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면은 우리 지구가 얼른 푸른 지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 환경이라는 과목을 꼭 이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저는 초등학교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환경 과목이 따로 없습니다. 둘째로 교과서에는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환경이란 이름으로 된 단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곤충에 관해서 배우고는 있지만 정작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은 그 부연 설명 아주 조금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에너지, 물 전략, 자원순환 등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배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은 따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초등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배워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 모두들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필요성의 말에 공감에는 약간 주관적인 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또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객관적인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김경화 장학사님 말씀하신 법에도 포함되지만은 환경 수업을 배워야 하는 법적인 근거는 올해 개정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법 제22조 2에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1월 5일 날 개정되었고요. 여기에는 1조부터 12조까지 환경교육 지원과 우리 교사들의 환경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부에서 제3차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라고 말했는데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선 경남에서는 방금 전에 김경화 장학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천교사단이 있습니다. 이 실천교사단은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생태환경교육을 선두적으로 실천하는 선생님들입니다. 이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한 학생들의 반 학생이 20명만 된다면은 올해 실천교사단 선생님이 180명이니까 그 선생님과 학생들을 합치면은 곱하면 아마 3,600명의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생각하는 환경 과목은 초등학교에서는 환경책을 단일하게 배우기보다는 국어, 수학, 사회 등 다양한 과목에서 환경에 관한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한 과목만 배우면은 그 과목 시간을 지나면은 다시 또 잊어질 수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국어도 배우고 국어에 관한 내용, 수학에 관한 내용, 사회에 관한 내용. 예를 들어서 국어 시간에는 육류 소비와 지구 온난화에 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관해서 토론하는 시간, 이런 단원. 그리고 수학에서는 우리 집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 그 곱셈 단원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사회에서는 탄소를 줄이는 소비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실천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로 환경에 관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진다면은 앞으로의 초등, 중등, 고등 모든 환경 교육에 관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책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동아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 선생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실천 사례, 우리 학교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칠천초등학교는 거제에 있는 작은 학교입니다. 전교생이 30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작년에 3월 달에 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학교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 마을과 우리 학교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문제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첫 번째, 학교 근처에는 원래 저소지와 웅덩이가 있었는데 논과 이런 것들이 개발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알을 놓을 때는 학교에 있는 배수구에다 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닷가에는 해류에 의해서 밀려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우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닷가를 둘러보니 외래종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문제점을 전교 학생회에서 그 아이들이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해서 우리는 생태 환경 동아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고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환경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20년부터 올해까지 그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였던 그 웅덩이에 알을 낳지 못하고 배수구에 알을 낳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그 배수구에 있는 알들을 직접 채집해서 근처 여기 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그쪽 웅덩이로 안전하게 옮기고 거기서 그 앞에서 양서류를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게 올해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바닷가의 쓰레기를 그 달별로 채집을 하고 어떠한 쓰레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플랜카드를 만들고 그 플랜카드를 바닷가 주변에 설치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구나 느낄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외래종에 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바닷가에 부표를 띄워서 외래종 생물들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이 외래종 생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번식되었을까? 라는 고민과 함께 주변에 있는 해양수산센터에 방문을 해서 직접 그 외래종을 가지고 가고 그 외래종이 왜 많이 왔는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탐구하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의 결과는 지구온난화와 수온 변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지금 7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천하는 사례들 그리고 동아리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동아리를 만들자고 하면은 주변에 환경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선 주변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누군가가 만들어주겠지, 선생님이 만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서 간다면은 그 동아리가 활성화가 되고 더 힘을 받고 주변 친구들이 좀 더 모여서 큰 덩어리의 동아리가 될 것입니다. 점점점 그 동아리가 커진다면은 아마 우리 지구는 점점점 푸른 지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웨덴에 그레타 툰베리가 있다면은 방금 전에 우리나라에는 방금 두 발제자의 그런 그레타 툰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많은 관심, 화이팅,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주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각성국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곽승국입니다. 사실 오늘 학생들이 발표를 했는데 저는 사실 학교에 있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환경교육은 계속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방면에서 특히 현재 사회환경교육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환경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지금 현재 또 하포천 습지생태 공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많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서 바라본 학교들 있죠. 외부에서 바라본 학교들을 보면서 또 교육청과도 많은 이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교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 과목 아까 친구들이 이제 환경 과목 이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초등학교는 좀 다양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환경하고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생태 교육도 그렇고 현장 체험 학습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어떤 각 과목마다의 다양한 환경 주제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씩 이렇게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금 심각한 부분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예요. 특히 현재 이 환경 교과목이 있게 되면 그 교과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교육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조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고 또 저도 뭐 이런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그런 쪽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환경 과목 제가 환경 교과서 이번에 지금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환경 교과서 중학교 5종하고 고등학교 5종 교과서를 제가 감수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사분들이 그 내용을 알므로써 아이들에게 좀 더 환경 감수성을 증가시키는데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뭐 경남에도 한 2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환경 동아리 활성화인데
저도 지금 경남에 있는 환경동아리 한 10군데 정도를 멘토를 해봤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아까 고두철 선생님은 정말 이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좋아하시고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잘 아는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환경동아리를 하더라도 그 담당하시는 교사님들이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 이런 동아리를 지원할 수 있는 멘토들을 이 지역에서 좀 구성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해양 쓰레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걸 교육청에서 이렇게 멘토단을 좀 만들어서 그러면 학교에서 동아리에서 환경동아리에서 나는 해양 쓰레기를 알고 싶어요. 나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면 그 선생님과 바로 그 전문가들하고 바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이 동아리들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 예로 지금 습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청에서 몇 년 동안 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기 고산 습지, 산에 있는 습지들도 연구해서 발표를 하고요. 작년 이제 환경교육 한마당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리고 저기 뭐 정량지, 합천에 있는 정량지라든지 우포라든지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이런 습지들조차도 아이들이 멘토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알고 또 정보를 이렇게 제대로 알아야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런 동아리 멘토들이 이 조금 경남에서 체계적으로 있어서 학생들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경남 환경교육 네트워크라고 해서 한 43개의 단체가 있어요. 물론 뭐 교육청도 들어가 있고 경남 환경교육원도 들어가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민간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뭐 20, 3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신 활동가들도 많으시고 전문가들도 많으니까 그분들과 연계해서 이런 동아리 멘토들을 만들어서 환경 동아리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고등학교 때 생물반이라는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것들을 체험했었고 그때의 경험들이 또 이후 계속해서 이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또 도움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내하고 아이들이 더 재미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멘토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멘토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도 양성된 분도 있고 자연생태 지도사분들도 각 지역마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린리더라든지 뭐 재활용 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 뭐 각 지자체마다 거의 수백 명씩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거의 뭐 대부분은 또 그런 활동이 없으세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아까 법제적으로도 이제 기초환경교육센터들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중간 지원 조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사회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학교 환경교육도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친구들한테도 꼭 하고 싶은 말인데요. 아까 고두철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사실 환경 문제는 지역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지역을 모르고 다른 걸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에 안 와닿아요. 우리 맨날 기후위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북극곰, 그 다음에 뭐 펭귄 이런 부분들만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살고 있는 집, 아파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동차들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천 거기에서 지금 우리 지구의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쳐나가야지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 지구적인 문제만 맨날 매달린다는 것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런
아주 중심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또 뭐 캠페인도 많이 하고 또 지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부분들도 많아지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김해교육청은 한 30개 학교가 해서 자기 학교 앞에 있는 이 하천, 뭐 정화운동부터 해서 뭐 수질도 체크를 하고요. 생물 다양성도 이런 체크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 멘토를 이야기하셔서 저도 몇 번 안내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그 환경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학교 그 주변을 우리 환경운동, 환경실천운동의 제일 처음, 환경교육의 제일 처음 시작지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 습지 체험을 갖다가 거의 뭐 지원을 다해서 거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등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환경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뭐 진로 선택 뭐 교육 같은 거,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이런 다양한 학교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하나는 이걸 가르치기 위한 뭐 교재라든지 교구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라든지 경남환경교육원에서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구 개발들은 좀 더 재미나고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잘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했던 자유학기제 뭐 이런 다양한 이런 활동들에서 좀 더 학생들이 환경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야기할 부분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오늘 뭐 다양한 정보도 많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또 좋은 발표도 들었었고 하는데, 저는 느끼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환경 감수성을 키워야 되는데, 이 환경 감수성을 키우는데 우리 모든 지금 여기 오셨던 모든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정말 지금 위기 상황, 기후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고 함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성규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에서 이 환경교육 포럼을 구성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도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환경 관련 교육 또는 환경 관련 정책들을 갖다가 수립하고 일선 학교나 민간 단체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4개 사원 일체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만 환경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장학사님, 학교 선생님, 민간 단체 대표님을 모셔 가지고 토론회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학생들의 제안 내용과 토론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서 도내 학교 환경 교육, 더 나아가 사회 환경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4회 경남 환경교육 한마당 환경교육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